장르가 뭐니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금값 역대 최고가 경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자산 시장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요. 안녕? 잘 가? 경제가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인 금에 항상 돈이 몰리는데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 국내 금 거래 대금도 지난해보다 4.4배나 급증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금값에 돌반지 문화도 사라질 지경이라는데요. 금값이 정말 금값이 돼버렸네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B2. 지난 2주 동안 개인 신용대출이 무려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가 준 기회라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빚을 내는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가계대출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B2까지 겹치자 금융당국은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근데요, 트럼프가 준 게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법카 발급 감소. 요즘 살기 팍팍한 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7년 만에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악화를 고려해 비용 절감에 나선 기업들이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있다는 거죠. 어디 신규 발급뿐이겠어요? 법인카드 한도도 줄었습니다. 임원들의 골프 회원권도 반납이라네요. 이제 법카 찬스라는 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카 회식 안녕. 악성 미분양 증가. 다 지었는데 왜 팔리질 않니? 준공 후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 일명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년 대비 무려 99.9% 증가했습니다.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는데요.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특히 쌓일 대로 쌓인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요. 단기간 내에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요새 경제 공부에 열 올리고 있는 모범생 장르가 뭐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 술 다 끊었습니다. 알뜰살뜰 짠테크 중인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저희 경제 선생님 두 분,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도 소개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앞에 붙여주세요. 부릉부릉. 네, 부릉부릉. 오늘 시동 거시나요? 네, 부릉부릉이 호입니다. 네. 오늘도 돈 되는 흐름을 찾아 떠나봐야 할 텐데요. 이주의 머니. 네, 이번 주는요. 유통가에 도전장을 내민 네이버가 최근 컬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저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자타공인, 누구나 다 아는 소위 말하는 압도적인 트래픽의 제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네이버 안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네이버도 쇼핑에 단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선식품이나 새벽 배송 같은 특화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반면에 컬리는 깐깐한 품질 관리, 새벽 배송, 신선식품 관련해서 특화된 강점이 있는 회사였는데 좀 트래픽이라고 할까요? 압도적인 사용자 플랫폼은 좀 약했죠. 이 두 회사가 손을 맞잡으면서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너지가 난다면 쿠팡 와우에 대적을 하는 겁니까? 대적을 하려고 지금 둘이서 손을 잡은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쿠팡이 굉장히 이 유통계에서는 거대한 공룡으로 지금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네. 네이버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이 시장은 그냥 쿠팡한테 뺏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그래서 추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구독이란 게 뭐길래 너도 나도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구독 경제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오늘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구독 서비스 뭐 이용하고 계세요?
구독 서비스요? 네. 뭐 땡플릭스 아. 당연히 이용하고요. 어. 쿠팡도 예 구독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요. 아 프리미엄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저기 많이 세고 있네요. 음악은 혹시 또 뭘로 들으세요? 음악은요 제가 주로 부르는 편이어서요. 아. 음악은 뭐, 예 듣기보단 좀 부르는 편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독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장님은? 이렇게 했다가 끊으면 고객님 잠깐만요. 저희가 3개월 동안 한 달 100원 이용료 부담시킬 테니까 써보실래요? 이런 조건 줘요. 네. 그럼 그거 쓰다가 끊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또 비슷하게 그걸 서비스 해줍니다. 이거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만 구독 양아치 아닙니까? 구독 양아치? 메뚜기죠. 구독 메뚜기. 구독 매트. 구독 메뚜기. 구독 메뚜기라고 네. 해야 되나? 예. 네. 권혁수 앵커. 그럼 구독이 뭔지 알아요? 구독이요? 구독이 구독이죠? 예, 구독은 구독 아닙니까? 렌탈은 뭐예요, 그럼? 렌탈이요? 이게 스펠링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렌탈. 뭐 빌리는 거죠. 오늘 아주 잡내 잡어. 예. 아니, 구독이랑 렌탈에 좀 전에 모범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모범생 구독이랑-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렌탈의 차이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느낌은 알겠는데 네,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약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아리까리하죠. 하고. 예, 비슷한 것 같긴데 네. 이럴 때 또 제가 설명 천재가 나서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서비스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 콘텐츠 등을 이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예요. 네. 반면에 렌탈은 이게 중요합니다. 빌려 쓰는 것. 빌려 어떤 쓰는 것. 물건을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요, 한 번 더 됐습니다.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매일 아침에 내 집 앞에 누가 예쁜 꽃을 매일 화분을 갈아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한테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내면 그 구독이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마다 와서 오늘 기분 좋게 뭐 사루비아를 놓고 갑니다. 내일은 장미로 바꿔드렸습니다. 내일은 후리자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 구독. 반면에 렌탈은요. 저 화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얼마인가요? 비싸네요. 그럼 제가 저 화분을 빌려서 사지는 못하고 빌려서 제가 제 집 앞에 갖다 놓고 잠시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그 물건에 집중해서 빌려오면 렌탈. 네.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기업들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네. 돈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개념만 있었고 사실 구독이라는 건 신문 구독 정도. 어렸을 때. 맞네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유 배달이라고 하지만 우유도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였죠. 네네. 그런 거에 한정지었는데 이제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남들의 소비를 쉽게 접하면서 사고 싶은 건 많아요. 하지만 돈은 없어요. 그럴 때 간접적으로 뭔가 잠깐 빌려보고 싶고 잠깐 써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잘 이용한 거죠. 기업들은 이 구독 경제를 통해 가지고 꾸준한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돈을 받다 보니까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생기죠. 장사를 하다 보면 다음 달에 장사가 얼마나 될지 물건이 얼마나 팔지 이게 제일 고민인데 네. 꾸준하게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기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에 좋고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다 보니까 뭐든지 지금 구독 경제하고 다 연결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 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16년에 우리나라 구독 경제 시장은 약 2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했을 것 같으세요? 25조. 10년 전에 25조인데 15조요? 그럼 지금은? 2배 정도 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4배 이상 커져서 지금 100조가 100조 넘어요? 원을 넘는 시장으로 구독 경제 시장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커졌네요. 최근에는 또 구독 범위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 네네. 뭐 처음에는 디지털 플랫폼 위주로 구독 서비스가 있었다면 와인 또 뭐 전자제품 되게 다양하게 엄청 다양합니다. 네, 요즘에 심지어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도 구독을 그래요? 한다고 SNS에 뜨더라고요. 그냥 봉투에다가 한꺼번에 분리수거할 필요 없이 다 담아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고 거기서 대신 분리수거를 해주는 이게 인간의 게으름을 상당히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게 편리한데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독 경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이 구독 서비스에 뛰어들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긴 합니다. 모두가 이 경쟁에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네. 지금 구독 경제 시장이 계속 커가는 것과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독보적인 서비스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네. 또 하나는 한 번 구독한 소비자를 뺏기지 않는 락인 효과. 락인. 소비자를 락인 시킬 수 있는 강한 그런 파워가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은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업도 사실은 구독 경제가 숙제가 있어요. 투자 인베스팅 회사라든지 또 주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 회사가 구독 경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와, 그게 곧 경쟁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네요. 네이버와 네이버. 컬리의 협업에 주목했는데 컬리는 곧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를 야, 상장할 때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할 거야 말 거야를 검토할 때 예전에는 얼마 팔았어, 매출이 어때 이런 것만 봤잖아요. 네. 요즘은 이 금융시장에서 뭘 보느냐. 컬리에 우리가 빠졌을 때 구독자가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락인이 있어 없어.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 회사들의 영속성, 주가의 부양, 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이런 것을 위해서 강력한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락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를 시장에 계속 입증해줘야 되는 게 숙제가 됐어요. 구독 서비스 락인이 굉장히 큰 어떤 지표가 됐네요. 그렇죠. 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독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구독 모델 중에 뭘 선택할 건지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을 다시 뭐 올리거나 하진 않을지 이런 맞습니다. 고민도 되거든요. 모든 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잖아요. 구독 경제의 암, 단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독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서 네. 그 가계부를 합쳐보니까 웬일이야 이렇게나 돈을 많이 쓰고 있어? 아니 저는 사실 구독을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이벤트나 어떤 프로모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까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는 겁니다. 노린대로 움직이는 사람. 해지를 미처 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하면 괜찮지만 이용하지 않을 만한 서비스가 구독이 돼 있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크 패턴이라고 해요. 뭐냐면 가만 있어봐. 내가 예전에 이런 서비스 구독했었지. 이제 탈퇴해야지. 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서비스를 중첩해서 하고 있어. 정리해야지라고 하는데 탈퇴 방법이 어렵거나 탈퇴해야 되는 날짜는 공지하지 않으면서 요거 당해본 것 소비자의 같아요. 좀 많이 합리성을 당했어요. 깜빡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 구독 서비스 회사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월 구독에 적합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 서비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일괄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국내 소비자의 90%가 평균 구독을 4개 정도 하고 있어요. 4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개보다 많으면 보통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독 시장 앞으로도 계속 커져 가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중요하는 소비 패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기업들도 더 좋은 구독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구독 경제의 시장 볼륨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독 경제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구독 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같이 뭘 한다고요? 어제 적은 오늘의 동지? 국내 철강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오랜 경쟁 관계를 잠시 접고 강철 브로맨스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신규 제철소 건설에 이 두 회사가 함께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이 신규 제철소는 연간 270만 톤 생산을 목표로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요리조리 넘겠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앞에서 손을 맞잡은 영원한 라이벌, 뭉쳐야 산다는 말이 바로 떠오르네요.
신한은행, 서울시와 손잡고 땡겨요 상생금융. 최근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받겠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배달앱들의 수수료 횡포에 많은 영세 외식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발벗고 만든 공공 배달앱 땡겨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2%. 게다가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서 빅데이터 신용평가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매출액과 고객 별점, 연도별 성장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수한 자영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사 잘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땡겨지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시려나요? 걷지 말고 뛰어라, 달려라 마케팅.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러닝, 마라톤이 대세죠. 그러자 이에 맞춰 스포츠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레드불 익스트림 스포츠, 나이키 러닝클럽, 삼성 갤럭시 마라톤, 아디다스 마이런, 언더아머 산악 마라톤, 스타벅스 자전거 대회, 심지어는 5분런의 빵빵런? 지난 주말엔 롯데월드타워에서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 스카이런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틀 동안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저희 장르가머니도 있습니다. 과연 그 현장은 어땠는지 뜨거웠던 스카이런의 분위기 돈선 체크에서 지금 확인하시죠.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돈선 체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혁수 씨. 네. 혹시 요즘에 이 MZ세대들 사이에서 마라톤 유행하는 거 아세요? 아, 알고 있죠. 저는 또 이걸 또 꽁트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빤스런이라고. 요즘 마라톤 정말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국내 주요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2030 세대가 보통 60% 정도 이상?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일단은요. 네. 건강에 좋죠. 그리고 열심히 뛰다 보면 소위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서 네. 굉장한 쾌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러닝 크루들이 많아요. 팀별로 뛰면서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연대감도 형성하고 만남의 자리도 되면서 특히 이제 MZ들한테 각광을 받는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씁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불경기에 영향을 좀 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덜 들어요. 건강한 몸과 운동복 한 벌, 운동화 하나 이 정도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불경기에 너무나 적합한 스포츠다. 이런 또 분석도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요즘 마라톤이 아니라 수직 마라톤이라는 이색 스포츠가 또 생겼어요. 수직 마라톤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제과 콩나물처럼 뭐 콩나물 타고 올라가는 겁니까? 수직 마라톤이면 막 이렇게 막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네네, 거다? 밧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는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의 마라톤은 평지를 달리잖아요. 네. 수평을 달리는 개념과 약간은 상반된 거죠. 이것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직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등산이네요. 만약에 한다면 몇 층까지 안 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이 13층인데 엘리베이터 수리할 때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가능은 합니다. 꼭 엘리베이터 고장 날 때 뭐 이렇게 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또 가야 되더라고요, 집에. 예. 아, 우리 김도훈 기자가 무려 123층을 직접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웬 헬스장? 내일 모레 있을 마라톤을 앞두고 이게 수평 마라톤이 아니고 수직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하체를 단련하기 위한 투쿤을 오늘 하는 겁니다. 아, 기초 체력을 다지고 가나요?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 8, 9개월 동안 거의 30kg 가까이 감량을 하고 있는데 와. 와. 정말 많이 빼셨다. 이거를 모티브 삼아서 원천으로 삼아서 이번 수직 마라톤 기필코 성공해내겠습니다. 화이팅! 올려! 가자!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레이스와 핫 아이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요, 세계 6번째 국내 최고층 빌딩 서울 송파 잠실 타워입니다. 이야. 아, 잠실타워. 이 대회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요. 27년부터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누적 인원이 10,000명이 넘었고요. 참가 시청 5분 만에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예, 특이한 게 대회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루 전날에는 개최 그룹사 임직원들 2,2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달리는 이런 대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수직 마라톤은 왜 주최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저 빌딩도 당연히 홍보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긍정적인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첫날은 임직원들의 단합의 장이 되는 이게 아마 공동의 목표를 두고 노사가 함께 도전한다면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5분 정도 뒤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긴장될까. 참가자들이 많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 입상하려고요. 아, 기록 몇 분까지 예상하세요? 한 25분? 평소에 연습 많이 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아파트 한 20층 7번. 아, 네네네네. 네, 요새 이제 저속 노화가 트렌드고 뭐 혈당 스파이크도 막으려고 저희도 음식 먹을 때는 막 채소부터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하체 근육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관심이 갖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 트렌드에 민감해. 예. 심지어 어린이 참가자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 김라온 오늘 왜 왔어요, 이 행사에? 뭔지 알고 왔어요? 계단 계단. 올라가는 아, 파이팅 한번 할 수 있겠어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습기가 없어요, 습기. 어머나. 자, 이 건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계단 운동을 처음 해서 한 달 반 동안, 6주 동안 한 7kg에서 8kg 정도를 처음에 감량을 했었거든요. 계단은 언제든지 유산소와 하체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의 운동 장소다. 계단은 내 옆에 있는 산이다. 산이다. 근데 혹시 여기 왜 앉아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숨이 너무 차서. 아, 지금 36층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셨나요? 아니면 예상했던 만큼 오신 건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지친 것 같아요. 아. 왜? 어? 화이팅! 물 한 모금만 먹고.
피디님은 아이고, 무슨 죄야? 피디님. 여기서 이렇게 쉴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처음에? 아, 제가 이번에 처음 시청에서 갔는데 예. 금방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피난 안전구역에서 계속 쉬었어요. 가시죠. 자, 이제 62층. 자, 이제 허벅지에 슬슬 어린이도 아빠 등에 업혀서 가고 있네.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내년 행사에는 우리 권혁수, 김하은 두 MC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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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약속하시면 내년에 나가셔야 돼요? 약속. 저는 전 나갑니다. 언제나 환영해요. 왜냐면 김동훈 기자님은 제끼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10층만 올라가면 돼요. 다 왔어, 진짜. 정날에 오라 그래. 권혁수, 김하은. 건물 외벽이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전망대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힘에 부쳐 뻗은 참가자들도 꽤 보였습니다. 와, 550m 성공해. 이야. 정말 등산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뷰도 그렇고. 그러게요. 네. 자, 여기 지금 결승점인데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막 돌이 지난 걸로 보이는 갓난아기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기는 올해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요. 어떻게 올라오시면서 위기는 없었나요? 위기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빠가 한 100층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 이겨내고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아들 다음번에는 직접 올라올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he race was very tight for me. Too many floors. I try to keep my pace, just walk, and then just enjoy the race. You can see on the part of Seoul, so it's nice. 자, 123층 수직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555m 상공에 올라와 있는데요. 와, 뒤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정말 그동안 올라왔던 스트레스를 다 잊게 만들어주네요. 제가 올라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심폐지구력과 이 하체 운동이 동시에 같이 되는 이 계단 운동, 이런 행사에 참가하셔도 좋겠지만 평소에 집과 회사에서 틈틈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공 555m에서 돈손 체크 김도훈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 마라톤 대회는 사실 자주 봤는데 수직 마라톤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힘들어 보이면서도 확실히 성취감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유수 도시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굉장한 인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건물 마케팅, 하나는 도시 마케팅, 하나는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 이 세 가지 효과가 다 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대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와. 네, 해외에서는 몇 분 안에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쇼츠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쇼츠들이요. 당연히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 여기를 배경으로 찍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서울, 뉴욕, 파리, 홍콩 뭐 이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러 도시들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외국인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의 마라톤이 뭐가 유명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수직 마라톤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를 가봤으니까 다음은 저 나라의 저기를 가봐야지. 도장 깨기를 하는군요. 네, 도장 깨기 같이 그렇게 그것도 계획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러면 딱 그날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그것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집으로 가느냐? 네. 당연히 이건 아니죠. 예, 겸사겸사. 그리고 또 혼자 오지도 않고. 네.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뭐 관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당 도시를 알리기도 하고 건물을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김도훈 기자님이 권혁수라고 외칠 때 우리 권혁수, 김하은. 저기 지금 택시 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세계 유수의 글로벌리한 대기업들도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기존에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하는 게 축구 경기 한다. 그럼 그거 중계하면서 광고판 뒤에다 설치하고 선수들 옷에 덕지덕지 막 이게 해당 기업의 이름 이렇게 새겨넣는 거 그게 사실은 거의 전부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MZ세대들의 코드는 뭐냐면 그렇게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네. 네. 그걸 또 어디에 올려요? SNS에 올리고. 자랑 삼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이 코드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포츠 마케팅이 그들을 통해서 경험시킴으로 인해서 그 스포츠 마케팅 자체를 콘텐츠화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들의 광고가 녹아 들어가면서 아주 이제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꼭 시간이 이렇게 맞으면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수 씨 시간 안 맞을 거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쭉 안 맞았고 안 맞을 예정이긴 한데 예.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면 그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또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알아요? 커피 마실 때 KB국민은행 계좌로 연결하면 별리워드 이만큼의 음료 쿠폰까지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 KB 스타벅스 계좌 간편 결제, KB 별별 통장도 놓치지 마세요.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오메가3 고를 때 고민 많으시죠? 오메가3 왜 식물성이 대세인가요? 식물성 오메가3는 해양오염과 중금속 걱정이 없으니까요. 흡수율은 어때요? 고려온단은 체내 흡수율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까지 높습니다. 고려온단이니까 원료는 믿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좋은 원료는 기본. DSM사의 최고 순도 오메가3로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1등 대세는 식물성. 답은 고려온단. 고려온단 식물성 RTG 오메가3. 자, 이번에는 궁금한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브랜드 스토리, 비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죠. 함께해 주실 분들로 기업 전문가, 역사 전문가 두 분을 새롭게 모셨는데요. 박주근 대표님과 김재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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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비스토리에서 이야기할 기업이 어딜까요, 혁수 씨?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6, 6, 8, 5, 8, 7, 6. 666-8587-667 이렇게 네.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드릴게요. 야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몇 타율
살 뭐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형수 씨 2003년부터 웃으면 안 된대요. 2012년까지 네. LG 트윈스 순위입니다. 순위. 아니 그 6위. 예. 아니 그러니까 6등 3번 하고 8등 한 거잖아요. 그랬었던 LG 트윈스가 2023년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요. 최근에도 압도적 기량입니다. 승률이 8할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숫자들이 그냥 밈이 된 겁니다. 밈. 아, 네. 그러니까 그 긴 암흑기를 지나서 이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순이면 다 접어야죠. 접는 게 맞죠. 까지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진작 접었어야 되는 팀인데. 사실 우리나라 야구단이 굉장히 많이 소속사가 바뀌었어요. 네네네. 바뀌지 않은 곳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실제. 네. 근데 사실 LG의 그룹 이미지하고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꾸준함? 원래 그 술도 담아놨었다 그러는데 어떤 술이요? 이 우승하면 마시려고 네네네. 시계랑 술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술은 다 알코올이 날아갔다고. 아, 그래서 음료수가 됐군요. 아, 예. 네. 오늘 이 LG 트윈스 사례에서도 보이는 LG의 기업 철학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LG가 언제부터 있었던 회사인가요, 교수님? 일제강점기 때부터 와, 진짜요? 있었던 회사인데 거기서부터 모태로 잡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자파점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1947년에 라키화학공업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LG화학. 아, 그렇습니까? LG화학을 설립을 하면서 LG 그룹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 구인회 회장이랑 허만정 회장 이제 두 분이 같이 공동 창업한 겁니다. 아, 그래서 트윈스 그렇다고 합니다. 그 트윈스 타워, 지금 여의도 가면 네네네. 트윈스 타워가 있는데 아, 그것도 이제 그렇군요. 공동 창업을 상징하는 의미라고도 말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한 건데 그 구인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주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였고 구인회 회장의 네.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허씨 집안 분이랑 결혼을 합니다. 두 양반 가문이 만나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사실 동업을 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되지만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LG그룹은 이 50년을 동업하다가 아주 아무 탈 없이 2004년도에 GS그룹, 그건 허씨가 가져가고 네. 아, GS 칼텍스, 그리고 GS 리조트도 다 줬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다 주면서 뭐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우리가 많은 경영권 분쟁을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잡음 없이 분리하는 건 사실은 국내 재벌사에서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겼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LG 그룹이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초창기부터 이룩해 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처음부터 좀 장사를 잘해요. 아, 수완이 있었군요. 수완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이른 시기에 화장품, 럭키크림, 아, 럭키 크림. 얼굴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럭키 치약, 치약을 생산했었어요? 튜브형 치약. 저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썼던 것 같은데. 진짜요? 이 아주 이 어르신들은 네. 치약이 영어로 럭키인 줄 알았대요. 진짜요? 그죠? 왜냐면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럭키 치약은. 와,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그렇게 전에 저랑 차이 이야기인 많이 것 안 같아요. 나잖아요. 아니, 안 아나운서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LG의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이랑 맞물려 가지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LG는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좀 빨리 하거든요. 58년에 국산 라디오 만들어 가지고 팔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성은 이거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 라디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60년대부터 공보가 중요해지면서 라디오 보급률을 일부러 높이게 되는데 이미 국산 라디오로 58년에 성공적으로 LG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힘입어서 금성사가 성장을 하는 거죠. 아, 그 럭키 금성. 네. 근데 이제 화학 쪽에서 특이한 걸 하나 만들어요. 하이타이를 만들었어요. 아, 그 하이타이가 가루 비누. 네. 가루 비누. 하이타이는 보통 어떨 때 쓰시죠?
세탁할 때. 세탁할 때 쓰잖아요. 근데 네. 세탁기가 이때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이타이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네요. 판매가 잘 안 돼요. 잘 안 팔리잖아요. 세탁기를 만듭니다. 아까 하이타이 그러니까 하이타이를 먼저 물론 만들고 그것 세탁기를 때문에 만든 거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이게 둘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머리를 잘 쓴 거죠. 근데 우와. 경영적으로. 하이타이가 먼저 나왔었군요. 하이타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성사에서 세탁기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정말 특이한 이력이네요. 같이 이제 성장시키는 그럼 미리 내다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거나 얻어 걸렸다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네. 국내 첫 TV 뭐 이런 것들 다 LG가 만듭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R&D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구자경 회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럼 부자경 회장 도대체 어떤 분이죠? 좀 이력이 특이하시긴 합니다. 일단 진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네. 이제 진주 지역에서 지수보통학교의 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 이제 부친이 만든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재벌 2세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실장이나 네. 상무 정도 달고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낙하산. 높은 낙하산. 직함을 네. 일단 달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시작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락키화 공업사에 처음부터 입사해가지고 평사원부터 올라가는. 실질적인 현장 경영을 하다 보니 이 사람 간의 화합에서 나오는 지혜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결국 경영은 결국에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화합하고 서로 내놓을 때 지혜라는 게 나오게 그것이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구자경 회장께서 이제 LG 그룹 내에서 몇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가풍, 뭐 그라운드 룰, 뭐 이런 걸 정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인화라는 단어하고 고객이라는 네. 단어가 계속 전통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리고 인화 단결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경험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객이란 말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굉장히 익숙하죠. 이 고객이란 말을 사실은 김영기에 처음 쓰신 분이 구자경 회장입니다. 진짜. 소비자 말을 다 빼버렸어요. 와 근데 소비자보다 훨씬 친숙하게 들려요. 그렇죠. 고객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영사에 굵직한 몇 가지 획을 남기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 또 부자경 회장의 네. 탄생 100주년이었대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자경 회장님. 자, 그런데 이게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예, 근데 부자경 회장도 그만둬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2대에서 3대 회장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이 은퇴를 합니다. 예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나는 70까지만 하겠다. 보통 죽기 전까지 은퇴 안 하잖아요. 네, 보통 안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오. 끝내겠다. 70세가 됐을 때 장남인 구본무 회장한테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 본인은 천안에 있는 농장에 가가지고 아예 일을 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농장 일을 해서 식자재들이 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 또 LG에 납품을 하십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그룹의 오너였는데 이 정도면 은퇴라고 봐야죠. 네. 네, 이 정도면 은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장남인 구본무 회장이 그걸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LG가에서 상속 분쟁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GS로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질 때 그렇게 잡음 없이 잘 지나갔는데 이번 상황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 구매장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현재 지금 구광모 회장을 구본농 회장이 원래 자녀분이었는데 희성그룹에 양자로 입적하면서 기념권 선결을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본무 회장이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김영식 여사와 이 세모녀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법적으로 다시 이거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쪽 입장이고 이제 LG 측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 측은 무슨 소리냐? 당시 합의서가 있고 합의서가 존재합니다. 사인까지 했으니 다 끝난 걸 가지고 그리고 이 상속 분쟁은 제척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왜 이걸 가지고 늘어지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제 네. 아마 올해 안에 1심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구자경 회장이 어쨌든 100주년이 되는 이 거주에 마침 공교롭게도 1심 변론이 길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구자경 회장의 그런 그 무고의 성기라든지 그런 경영 철학들이 가진 그 무게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늘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사업하면서 조금 삐끗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네. 진짜 크게 어려움을 맞았었던 건 이제 IMF 이후로 반도체가 있었는데 LG가 반도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 반도체 업체를 한번 싹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누구 하나는 양보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때 그냥 LG전자에 대해서, LG 반도체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보고서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걸 핑계로 이제 LG 반도체가 현대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나중에 현대가 또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돼서 SK로 가 있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걔 되게 큰 사업군 중에 하나였는데 LG 반도체를 뺏기게 되는 게 이제 이때. 근데 이렇게 힘들 때 기업이 사업을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잘하는 거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전자 쪽에서도 이제 삼성이 반도체랑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백색가전 중심, 원래 우리는 전통의 백색가전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좀 안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다음 차세대는 배터리지 않을까? 배터리 사업 시작할 때 사실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각광받을 줄 몰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십몇 년을 그냥 투자를 하면서 그냥 때려 박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좀 빛을 발하는 거죠. 아, 진짜 뚝심 많네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논쟁으로 지금 수출이 줄어들까 봐 기업들이 하루도 맘 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LG가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갖고 있는지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래 LG가 그렇게 성장했었던 것처럼 대기업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다움이라는 건 짜잘하게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잘 돼 보이는 거 그냥 후점해가지고 기업 규모로 승부를 본다거나 네. 그러는 게 아니라 LG는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네. 원래 했던 것처럼 시대를 앞서 내다보고 거기에 꾸준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런 뭐 AI,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게 될 비스토리 코너 듣고 싶은 기업의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볼게요. 자, 다음 영상은 혁수님이 준비해 오셨죠? 네, 생각이 달라 코너인데요.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들이 참고할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찌든데 애벌빨래 해야겠지? 아니, 다운이는 쓱싹이야. 새로 나온 다운이 퍼펙트 디클린. 얼룩에 쓱, 세탁기에 쏙, 옷깃 얼룩이 싹. 이렇게 간단하다고? 세제도 역시 다운이 퍼펙트 디클린 교복에도.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지. 집에 짜파게티 있음. 지는 사람이 짜파게티 요리 사. 나이스. 끓여. 우정이 묻어있다. 맛있다. 농심 짜파게티.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이고 뜨거운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요동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필요한 건 우리의 투자 판단을 지켜줄 현명한 목소리, 바로
투자 멘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들이 참고할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홍춘옥 대표님, 최고민수 박민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고민수 박민수 전문가님, 주식 투자 강의를 최고로 잘한다고 해서 최고민수라는 예명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강의를 잘해서 최고 민수는 아니고요.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최고로 너무 많다. 네, 최고로 많다. 끊임없이 많다. 도대체 얘는 말이 언제 끝나느냐. 이래서 최고 민수가 됐고요. 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종목을 샀으면 네.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혁수님을 꽉 물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네 번째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다섯 번째 만남은 언제로 정하지? 한 2주 뒤에 볼까? 예, 그건 네. 이제 끝나고 바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고정. 예, 예. 네. 홍춘옥 대표님은 30년 이상 금융업계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 붐, 경제 분석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닥터 둠 반대말이죠. 네. 닥터 둠이란 이제 미래의 금융위기가 온다. 막 이런 이야기가 횡행할 때 네. 이제 찾다가 낙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지금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몇 번 했는데 그게 네. 운 좋게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맞아 떨어졌군요. 기가 막히게. 아,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붙네, 예, 이게. 그 전망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 현명한 투자 멘토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워렌 버핏 최고민수!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를 드릴까? 자, 일단 한 분 한 분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골라주셨습니다. 홍 대표님, 제 기준 조지 소로스는 워렌 버핏보다는 조금 생경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은행을 털어버린 사람. 잠깐만요. 중앙은행을 털면은 큰 범죄자 아닌가요? 1992년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게 그때 당시로 10억 파운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면서 헤지펀드의 제왕으로 올라섰던 사람이고요. 네네. 중앙은행을 어떻게 털었습니까? 막 동생들 데려가가지고 막 총 겨눠가지고 막 금고에서 막 빼내고 그 영화에서 본 그 장면을 그대로 한 겁니까? 저 외환시장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간 건 아니고.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통일했어요. 네.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통일하는데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독일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니까 독일 정부가 분데스방크가 금리 올려 하면서 10%까지 올려버려요.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영국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금리를 좀 낮춰놨던 거예요. 이걸 본 조지 소로스가 냄새를 맡았죠. 독일이 저렇게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감히 영국이 낮은 금리로 더군다나 이환율을 유지하겠다고 저거 먹이다 하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파운드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걸 외환시장에서 계속 내다 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았겠죠. 계속 막는데 막아도 조지 소로스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 한 개인이 국가 전체가 긴장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1987년에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아주 슈퍼 베스트셀러를 쓰고 70년대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차에 수많은 이제 동맹 세력들을 모아서 공격을 하니까 하루에만 10억 불이 넘는 우리 돈으로 이제 조 단위의 손실을 계속 입다가 결국 포기하게 돼서 그게 그 유명한 블랙 웬즈데이, 영국 영란은행 400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민수님, 최고의 투자 멘토로 워렌 버핏을 선정하셨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이분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네. 우리 옛날 성 보면 앞에 이렇게 물 있거든요. 불나거나 적들이 침략해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넘버원. 네.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으로 사야 된다. You are the number one. 코카콜라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카콜라를 사고 자기 회사에서 콜라 비중이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88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1년 배당이 투자금만큼 나옵니다. 한 마디 더 하자면 스노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스노볼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 번 믿음을 가지면 내버려 둡니다. 이 흔들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let it go, let it go. 그냥 쭉 가는군요. 미국판 샌드 타이거 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 어느 정도입니까? S&P가 1965년부터 작년까지 한 10% 정도 시장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네.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10%면 한 10년 지나면 더블 이상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은 그거의 2배. 시장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린.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두 사람의 투자 방식에도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지 소로스의 투자 전략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 같은 걸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잖아요. 네. 근데 조지 소로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믿지 않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우리가 9만 원 되도록 10만 원 되도록 열심히 사다가 네. 작년에는 4만 원대 갈 정도로 또 열심히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미래 이익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을 받아봐야 10% 20%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 심리가 가격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본질을 바꿀 수도 있다. 그 기업의 본질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걸 바로 이제 어렵게 재귀성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고요. 재귀성.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제가 왜 이 사람 좋아하냐면 네. 한국이 이 사람 투자하기에 딱 좋은 시장이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아니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럼 한국에 코카콜라 비슷한 기업이라도 있냐 이거죠.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 20년간 맨날 1%. 그렇죠. 쥐꼬리 배당. 네. 거기다가 맨날 주가만 오르면 증자해버리고 아니면 자회사 상장시키고 아니면 물적 분할해버리는 나라에서 과연 그놈의 본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차라리 조지 소로스처럼 시장의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고 시장이 모두 다 낙관론에 빠져있을 때 공매도 치고 이런 투자 전략이 어쩌면 한국에서는 더 잘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왔습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반박해야죠. 네. 어떤 부분을 반박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네. 조지 소로스는 시장 잡배다. 네. 어떤 부분에서 잡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네. 그런 시장 잡배. 조지 소로스입니다. 근데 믿을 어떻게 수가 보면 없습니다. 당연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한데 너무 자주 그런다는 거죠. 너무 이거는 단타 투자자입니다. 단타 투자자. 단타 투자자. 네, 쉼없이 단타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의 투자 전략 첫 번째 20년을 들고 있지 않을 기업은 사지 않습니다. 20년을 바라보라. 비아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중국한 테슬라죠. 네. 비아디를 2008년에 3,200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조 정도 됩니다. 30배가 넘습니다. 10조요? 투자 수익이 30배가 넘습니다. 현금을 한 40% 정도 보유하고 네. 지금 당장 화끈한 종목들은 30% 사고 네. 장기적으로 오래 보관할 종목들을 30% 사는 내가 축구 감독처럼 433 전략을 쓰는 네. 워렌 버핏이 되기 위한 좋은 투자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의 배울 만한 투자 전략 하나씩 딱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외환 시장에 주목하라. 외환 시장에 주목하라. 외환 시장. 예, 조지 소로스 투자의 그 핵심은 어떤 나라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네.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런 거 보면 연간에 1,000억 불 이상 흑자가 나는데도 환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달러 자산이나 골드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환율이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 아니냐. 즉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만 보지 말고 그 나라의 환율도 꼭 봐야 되고 그 환율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본다라면 정말 언제라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시장에서 비난하고 이 자산은 필요 없어. 이 나라 망할 거야라고 할 때 그 나라 정말 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발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433입니까? 네, 저는 워렌 버핏 선생님의 또 명언 하나. 첫 번째 원칙. 네. 잃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두 번째 원칙이요? 네.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배당주를 좀 주목해봐라. 라는 배당주를 말씀을 좀 주목해봐라. 네,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매년 받거든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가격 지지를 잘해주는 게 배당입니다. 네.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받는 금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8% 배당을 받는데 주가가 빠져서 10%를 받으면 12%를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법. 배당을 주목하라. 워렌 버핏 만세! 만세! 최고민수 만세!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도 만세! 만세!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는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100% 있었다 그러면 100달러를 꺼내주시면 되고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1달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00달러를 꺼내주셨습니다. 각 얼마 안 됩니까? 올인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 다 지금 캐시박스 올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보는 것도 네. 또 존경하는 어떤 경제학자도 많이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나요? 끝났습니다. 와, 오늘 생각이 달라는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거라 그렇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전 투자가 방향이 하나일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역사 고수와 경제 전문가의 선택도 정말 궁금합니다. 조지 소로스 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대 조지 소로스입니다. 하나, 둘, 셋! 워렌 버핏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워렌 버핏을. 하은 아나운서는 왜 안 고르셨나요? 저요? 네, 일단 간 보고 고르겠다. 아니 왜냐면 저는 워런 버핏 같은 투자 성향을 네. 키우고 싶고 늘 네.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네. 망했어요. 망하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만 주식으로 5천을 잃었기 때문에 교수님. 동기동창. 왜 이렇게 동창회. 저희 자막으로 동창회 좀 깔아주세요. 동창회.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네, 전 재산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네.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장르의 머니 마음에 드셨는지요? 장르가 머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장르가 머니 유튜브 채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많이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또 많이 담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돈이 왼쪽으로 갔다가 주식 수직 상승하고 돈이 막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합니다.